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관련한 그동안 역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정부가 이기느냐 이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지금 이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시장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국 정부가 또 꺾을 거냐 안 꺾을 거냐가 중요한 너무나 기로. 중요한 리트머스에 올라와 있어요. 무조건 다주택자 다 때려잡을 거야. 5월 9일 지나고서 한번 안 내봐. 뭐 언제까지 안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거의 모든 정책들이 지금 다 준비돼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개입이 안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타기를 잘 해내면서 내놓을 매물들은 좀 나오게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잡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오히려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요거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 부장님 또 주변에 이 소식 갖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아니면 실효성이 있겠나? 모르겠. 소개를 그래 좀 들을까요? 뭘 했는지를.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새에 계속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 무조건 된다라고 못 박았고요. 그래서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오르면 안 팔아서 매물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이 대통령은 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보유를 할 수 있겠냐 하고 말을 하면서 보유세 인상도 시사를 했습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살고 있는 집과 안 살고 있는 집을 구분을 했는데요. 네.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안 살고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1주택인데 거기 뭐 전세나 월세 네. 주고 나는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소유인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대통령이 근데, 관저에서 하니까. 네. 근데 계양을로 가실 때 분당 아파트를 남겨두시고 그거 지금 거기 투기적 전세로- 목적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재 사시는 곳을 매입 어쨌든 하라고 사정이 그러죠. 되게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정이 못 꼭 팔고 네, 뭐 있는 투자 것도. 투기 용이어야만 비거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늘 기자님 첫 출연이신가요? 이제 내일부터 출연이 없다고 네,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제 인터넷 얘기를 끊으셔야 될 것 끝내지 같은 않았으면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요. 네, 구혜진 이렇게 구혜진 기자. 담그시기까지.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정부 세제, 부동산 세제는 역시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 영 집값이 안 잡히니까 이제 요거까지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약간 역사적 맥락이 있는 정책인데 처음에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 되면은 기본 양도세 중과에다가 20포인트를 더 더하고 네. 3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다 30%포인트를 더 더해가지고 3주택 이상이 되면 지방세 포함해서 최고 82.5%의 중과를 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유예가 돼 있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인수위 시절에부터 요구를 했어요. 이거 좀 바꿔라. 유예하자. 예, 유예하자.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고서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거를 바로 도입을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무회의하고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얘를 5월 9일로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5월 10일이 된 건데 네. 이게 그 이후에도 이제 매년 이거를 유예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도 이제 5월 9일 10일부터는 이제 그 유예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매번 유예를 하니까 이거를 유예를 또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중과 유예를 또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제 김민석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제도를 개선한 게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 놓은 거를 유예를 하던 거를 원래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한다라는 표현을 세금 썼었어요. 없던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매겨야 될 세금을 잠시 안 매기게 했던 걸 좀 연장해 왔는데 그 연장하는 걸 그만두는 거니까 예. 원래 매겨야 될 세금을 그대로 매기는 것이다. 예.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그동안 그 유예를 했었냐라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그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과를 하니까 뭐 정권 바뀌면은 다시 유예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얘를 안 팔고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그러니까 양도세는 양도를 해야 내는 거니까 양도를 안 하는 매각을 안 하고서 버티면 그러면 되더라 하니까 매물이 잠기고 매물이 잠기니까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유예를 내서 좀 매물이 좀 나와야 거래가 될 거 아니냐 이 명분으로 계속적으로 유예를 해왔던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제도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또 안 내놓고 이렇게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은데 거기다 보유세를 만약에 매기게 되면은 이거 보유하고 있는 부담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매물을 내놓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쩌면 보유세라는 것들을 압박카드로 내밀면서 네. 양도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진짜 도입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네. 5월 9일 전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 그러는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지금 같습니다. 빨리 금매 내놔라. 예. 네, 그래서 5월 9일까지만 계약하면 일단은 내가 유예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양도세 크게 막진 않게는 해주겠다. 예. 다만 안 내놓으면 나중에 나 세금 여기 보유세 매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보유세를 이렇게 매기면 역시 사람들이 집을 이제 살던 집을 많이 파는 경우가 좀 늘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마의 구간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그 대통령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요거 있잖아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관련한 그동안 역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처방이 늘 나왔습니다. 근데 늘 대응하는 처방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따라가기 바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또 A라는 증상에 대해서 A-라는 약을 쓰면 B가 나오고 또 B- 이런 식이 늘 반복되니까 뭐 우리나라 부동산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센 정책이 딱 나오죠. 그러면 너무 세니까 시장은 늘 버티죠. 그러면 정부가 결국에는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없던 일로 한다라든지 유예한다라든지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신화는 실증적으로 증명됐어라는 시장의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코스닥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하면 안 믿었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백날 니네들이 얘기해봐라. 나는 안 믿는다. 시장이 결국 굴복시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버티면 된다. 지금 이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시장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리고 결국 정부가 또 꺾을 거냐 안 꺾을 거냐가 이게 중요한 너무나 지금- 중요한 리트머스에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다면 하는 정부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제 부동산도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는 정부가 꺾인다 그러면 네. 역시 부동산은 불패야. 이 정부가 이 정도 지지율에 이 정도 경제적 전문성 있는 했는데도 정부도 안 안 돼. 된다. 그럼 이제 못 막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영원히 못 막는 영원히 거고. 못 막을 것 같아서 너무나 중요한 시험대에 그러네.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시장을 정부가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 시장도 역시 정부 이기기 쉽지 맞습니다. 않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 만약에 정말 이게 세금 이렇게 매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팔 걸 요게 이제 되면 네.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신화는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그럼요. 높다.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이제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안 되나 봐. 적어도 예를 들면 이 정부 내에서는 안 되나 봐라는 신뢰 정도까지라도 네. 생긴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머니무브도 촉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 기자님 설명 잘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으로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그리고 내버려두면 원래 유예 종료되는 거야. 나 연장 안 할 거야.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쩌면 원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걸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걱정했던 게 뭐냐. 이 논의의 끝이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안다라는 것도 정말 전 중요하게 봤거든요. 양도세 잠궈. 그러면 가만 있어봐. 사람들이 팔 것처럼 생각하지. 이 조치의 명분은 그거거든요. 양도세 부담스러우면 지금 빨리 팔아 이건데 공 기자님 말씀처럼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팔면 되지. 증여하면 되지. 잠그면 되지 이거거든요. 잠그는 게 더하기 빼기 맞춰보면 손해가 클 거야라는 건 결국에는 보유세 카드도 만지작만지작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말처럼 매물이 많이 안 나오거나 잠김 현상이 나오면 네. 보유세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면 부동산 세제의 끝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기처럼 생각했던 보유세를 대통령이 시사했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지금 변곡점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 너무 틀어막는 건 좀
뭐 시장에 대해서도 좀 과도하거나 예상 가능성을 넘어갔다라는 비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평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무서워서라도 팔겠어.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수도권이랑 서울 다 정해놨잖아. 그 집을 못 팔아요 지금. 팔려면 적어도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의 자유로운 시장 내에서도 3개월 이상은 둬야 집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딱 3달 남았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어떡할 거야? 라고 했더니 보통은 이제 이 유예를 받기 전이면 잔금을 받거나 등기까지 끝나야 유예되거든요. 그런데 계약분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추가 양도까지 시간을 벌어줄 테니 계약만이라도 해라라고 빨리 해서 해라. 정부가 약간의 퇴로는 열어줄 정도로 이 네. 문제가 그냥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까지 준비한 듯한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이 예를 들어 무슨 법안을 바꾸든 아니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꽤 비싼 집들, 주요 지역, 뭐 강남 4구든 아니면 뭐 마용성이든 하여튼 한강벨트 따라 있는 미니멈 2, 30억, 보통은 5, 60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에 뭐 이혜훈 전 장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집들에 다 살고 있고 뭐 법 만드는 사람. 안쓰럽게 25평 집에 5분이 사시고 반만 짰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정책을 대통령의 설령 의지가 있어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익에 너무 훼손이 많이 갈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본인들 막 가만히 있으면 70억, 90억, 100억 될 텐데 이게 50억으로 떨어져 40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과연 이 일을 하겠느냐, 잘 따라가겠느냐, 이거 약간 좀 그래서 왜 예전에도 또 두 집 할 거면 너 그만두든지 빨리 팔든지 했더니 그냥 일 그만두고 집 지키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본인들 자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혹시 막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동산 풍요한계 최은경 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다주택자들이 오늘은 구혜진이 나섭니다. 네. 매물을 내일부터 못 내놓기를 봅니다. 네. 유도하는 거는 그 의도를 알겠어요. 그동안 빨리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팔아라라는 걸 알겠는데 네. 이 1주택자 중에서도 안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잡겠다고 나선 거는 좀 어떤 의도인지, 어떤 식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끌어나가려는 의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1주택자들 중에도 네. 1주택자는 어느 정도 봐주는 거 아니고 1주택자 중에도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세 주거나 월세 부분이잖아요. 준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좀 잡돌이 하겠다는 거는 빨리 팔란 얘기냐, 실제 거주 아니면 다 팔란 얘기냐.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수요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운 그 수요에 대한 1주택이라는 수요에 대해서 외면하고서 부동산 시장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고 있는 거지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라고 해서 예외로 두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수요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투자를 할 거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랬을 때 부동산 쪽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범위가 큽니다. 네.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1주택의 장기 보유에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 투자 시장으로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선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그 투자 수요라는 측면들을 뭐 그러니까 발라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뭐 1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참 되게 다양한 문제가 파생돼서 따라오는 건데 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택을 여러 채 가지면 중과를 할 거야. 그러면 한 주택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싼 것부터 팝니다. 왜냐면은 그렇겠죠. 네, 제일 비싼 거에 중과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싼 거부터 팔게 되면 제일 비싼 것만 하나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다시 강남과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 뭐 두세 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래저래 투자 수요로 갖고 있다가 그럼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나머지 다 팔아서 또 강남 사고 또 강남 사고 또 강남 사고 뭐 지방에는 그렇게 비싼 주택도 없으니까 몇 개 샀던 사람들도 또 팔아서 강남 사고 그럼 강남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번 이슈는
딱 이 기간 한정해서 뭔가 타겟팅을 해서 접근한 거는 맞긴 한데 이게 가지고 올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 똘똘한 한채 정책이 가지고 왔던 뭐 지역에서 예전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도 지금의 뭐 강남 아파트, 뭐 한강벨트 아파트 없으면은 그분들도 소외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이걸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당장 5월 9일에 이게 유예가 만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원포인트로 이거 얘기를 한 건데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는 똘똘한 한채 정책은 그러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좀 네, 짚어봐야 네.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딱 요번 거 유예 안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원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 추가로 계속 아니 여기에 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예를 들면 두 채 있다. 그러면 싼 거부터 팔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외곽지 먼저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만 남겠지. 그런 거 값이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사겠지. 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이 그다음에 그 한 채는 내가 한 채를 거기 못 살더라도 투자용으로 서울에 살아야 돼. 그럼 강남에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우리가 그동안 쭉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한 문법마다가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마다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으로 답을 내고 있어요.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야? 보유세가 더 비싸질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기면 어떻게 할 거야? 계약만이라도 해 봐줄게. 그 다음에 그럼 한 채 갖고 있으면 되겠네. 비거주용이면 세금 많이 낼 걸. 비거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거든요. 비거주용 한 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거를 의식주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봐줬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저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준비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네. 말씀은 부동산에 관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거의 모든 이 정책들이 지금 다 준비돼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그냥 그래서 참 말씀만 드리면 네.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정부가 이기느냐에 중요한- 관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저희가.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예, 타이밍이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혹시 그냥 요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한 채건 두 채건 간에 그냥 갖고 있는 자산 총액으로 세금을 예를 들면 뭐 10억 이하면 한 주택인데 10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주택인데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억짜리 두 개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총액으로 그냥 세금을 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15억짜리 세 채 있는 사람보다 더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닌가? 그게 정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세제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네. 이 사람의 정치적 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한 채 있는데 뭐 이렇게 보수지나 경제지 보도 보면 있잖아요. 아유 네. 내가 세금 낼 돈이 없어갖고 30년 동안 살던 이 아까운 집을 팔고 뭐 어디로 멀리 떠나야 돼요. 뭐 압구정 현대 100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뭐 65세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냥 오른 건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올리고서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럼 1주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1주택은 꼭 실수요자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들이 네.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신동 평론가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중요한 기로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요. 누구의 정부에.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부가 감정적으로 네. 야 진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벌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의 움직임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들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다시 야, 이번에 내가 진짜 무조건 다주택자 다 때려잡을 거야. 그러니까 5월 9일 지나고서 한번 안 내봐. 내가 보유세 계속 올려가지고 너네 진짜 뭐 언제까지 안 파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한 거를 뭘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뭐 정상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하면 제도를 잘 설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까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개입이 안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타기를 잘 해내면서 내놓을 매물들은 좀 나오게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잡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오히려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간으로는 매물이 꽤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전에 빨리 좀 팔겠다는 매물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 요 편법 상속하는 건 참 이거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건 좀 때려잡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구 기자님?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딴 생각하고 있었죠 뉴스로 또. 됐었어. 네, 얘기하시죠. 네.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이 가업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악용해서 증여세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이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이 빵을 만들지는 않고 빵을 떼어다가 파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고령의 부모가 원래 스크린 골프장 하다가 갑자기 베이커리 카페를 교회에다가 개업을 했는데 실제로 뭐 부모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건지 자식이 경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을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많이 좀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적한 데 가면 막 어마어마한 뭐 몇백 평 규모로 막 카페 이렇게 세워놓고 또 대진도 엄청 넓어요. 그런 데다가 막 주차장 막 잔뜩 해놓고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이제 가보면 그런데 뭐 빵 당연히 팔죠. 그런데 그런 데가 알고 보니까 이게 상속의 도구로 많이 쓰인다. 이런 걸 이제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요거를 이제 잡아내기가 그러니까 빵을 거기서 만들면 못 잡고 빵을 안 만드는 건 잡는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이 제도 자체가 이게 중소기업들 가업 상속하고 그럴 때 네. 진짜 그냥 뿌리 산업들 열심히 평생을 해서 그 쌓여 있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뭔가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살 사람도 없대요. 네? 뭐 그랬을 때 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절반 날리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서 만들어진 그 제도가 이 가업 상속 제도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한 10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세금 감면 받아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나온 얘기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러면 빵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러면 빵을 몇 개를 만들면은 베이커리 카페고 이 소금빵 만들면 가능. 그렇지, 그렇지. 소금빵 10개 만들고 주차장이 뭐 한 2만 평대. 2만 평이고 나머지 빵은 떼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그 사업장 중에 전체 사업 그러니까 전체 부지 중에 사업 시설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얼마큼 됐는가, 뭐 가동률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뭐 설비 투자가 얼마가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거 좀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시간 되나요? 뭐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꽤 큰 기업이에요. 상장사예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미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아들 둘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재산을 엄마 반 아들 둘이니까 반반 이렇게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한 반이고 아들 둘이 반에 반씩. 네, 네. 25, 그리고 또 25씩. 세금은 한 50%도 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째 아들이 경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죽었어요. 그냥 네. 돌아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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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아직 미혼이니까 거기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엄마한테 또 돌아갔어요. 네. 그러면은 엄마가 또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속이 없으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올라갑니다. 네. 어. 그럼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또 한 번. 네. 네. 그리고서 이번에 갑자기 그 첫째 아들이 원래 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사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둘째 지분을 가지고 엄마가 사장을 하고 싶었던 건가? 경영권 분쟁인가? 첫째 아들과? 그런 소문이 돌다가 이거 올라갈 때 내고 내려갈 때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엄마가 10년 이상은 경영을 해서 물려줘야 가업 상속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여기는 진짜 경영을 하는 데거든요. 가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정작 그런 데서는 밑으로 내고 위로 내고 하다가 집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경영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엄마가 일단 10년은 사장님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여기다 베이커리 카페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쫙 깔아놓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세청에서 엄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래 경찰이 도둑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잡혔을 때 정말 과감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례를 걸리면 죽는다. 그 미국의 국세청 한번 뜨면은 완전 박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면 진짜 패가망신 된다. 라는 걸로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 가업 상속 해주는 거는 저 면제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제빵업을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네. 방금 이제 공 기자님 말씀처럼 쭉 하던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고 그걸 뭐 아무튼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상속세를 사실상 절감시켜주는 거거든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제되는 공제액이 점점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큰 부자들이 600억까지 올라가서 옛날에 예를 들면 30억, 100억 예를 들면 이 정도 우리 조그만 기업 있잖아. 이거 상속세 내고 나면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이었는데 600억 단위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와. 이거를 활용해서 600억을 공짜로 상속하면 안 되나? 이런 어떤 꼼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전 국민이 알잖아요. 교회에 이런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궁금했잖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차려놔가지고 이거 빵 저거 팔아가지고 남어? 돈이 되나? 예. 근데 그거 우리 순진한 생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땅 사는데 300억, 뭐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커피 팔고 뭐 팔고 하면은 해당이 안 돼요. 가업성제는 제조업이어야 되거든요. 제조업 위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커피는 서비스업이에요. 커피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빵을 제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업이나 제조는 되니까. 그래서 빵을 우린 직접 만들어요라고 10년간 운영만 하면 10년 동안 커피 팔아가지고 빵 팔아가지고 돈 하나도 안 남겨도 원래 300억 정도 상속하면 반 정도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가업 10년간 했는데요. 라고 하고 상속하면 그동안 들어갔던 땅값이니 뭐니가 다 상속상의 영원이 되니까 10년 내내 사실은 고만고만하게 돈 안 벌어도 그렇지. 상속세 150억 한참 버는 남는 거예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1년에 15억 이상씩 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수준에서 이제 돈만 맞춰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기 들어갔던 땅값, 건물값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300억 들여서 어쩌면 600억, 700억, 1000억, 뭐 1000억까지는 심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를 그대로 상속하는 거예요. 왜? 처음 투자됐던 그렇지, 값들을 상속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하는 장사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상속세에 회피 통로가 열려 있는 건데 그동안 몰랐냐고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태까지 방치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관계 당국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조세 정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크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 아파트 한 채 받아가지고 그거 상속받으면 그거 살던 거 쫓겨 나가야 됩니까? 이 정도의 고민만 전 국민들은 해왔는데 진짜 몇백억 단위, 천억 단위, 뭐 5천억 단위 부자들은 이런 수단이 다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조세 정의는 어디로 간 거야라고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이제 논의 위로 제가 볼 땐 이것도 중요한 논의의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뭐냐면 야 그럼 한번 턱 깨놓고 얘기해 보자.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대를 건너가면 기업은 이제 남의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가 그건 실제로 맞아요. 50% 까이고 50% 까이면 없어지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우리 가업 상속이라든지 대기업 대주주들의 상속 문제는 어떻게 다룰 거냐 또는 우리가 상속세 전체를 그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상속세가 너무 높아 이런 비판이 우리나라에 늘 있거든요. 상속세만 띄고 놓고 보면 높은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소득세가 나죠. 예를 들면은요. 소득세는 높고 자산 보유세가 좀 낮죠. 네, 그리고 면세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분들의 70%는 사실 세금을 안 내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평소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는 낮은 포인트로 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나라로 갈 거냐. 그러면 상속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가서 평소에 쓰는 거 괜찮은데 물려주는 건 막자 이런 나라로 갈 건지 아니면 적당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나라로 갈 건지 이 조세 관련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사건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예. 이거 말 나온 김에 네. 국수는 안 돼요? 빵만 돼요?
국수를 제조하면 되지 않을까? 면을 뽑으면 아까 업종 있었잖아요. 한번 네. 보여주시면. 아, 업종이 네, 일단은 음식점, 제과점, 유치원, 병원, 여행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거 되는 거예요? 네. 네, 여기는 가업상속 공제가 된다. 아, 그래요? 그럼 국수집 되겠네. 네. 닭갈비도 되고 닭갈비 돼요? 될 것 같은데요. 아. 될 것 같아요. 음식점이잖아요. 아, 그런 거 된다 이거죠? 네. 지금 우리 광고주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 의심하셨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어디서 이 공장이 음식을 파는 거 있는지가 외에 뭔가 가봐야 인센티브가 된다. 있다. 그렇죠. 아, 의심되는 맛일 수 있다. 아니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아, 너무 저렴하니까. 역시 기자의 촉은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싼 재료를 쓰면서 네. 어떻게 이 가격에 음식을 내놓을 수 있나? 그렇죠. 이분들은 진짜 상속해야 돼. 가업 상속이 잘 돼야 이 맛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면. 요게 바로 삼구갈비 닭갈비죠. 이미 삼구갈비의 그 명성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요 닭갈비는 일단 뭐 워낙 닭갈비 좋아하시는 우리 또 구혜진 기자님이 한번 드셔보시고 닭갈비 맛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 이거 고구마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 전 떡. 야, 이 닭갈비는 사실 약간 잘못하면 조금 이게 좀 니밀니밀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요건 아주 깔끔한 맛이네. 네, 매콤하게. 네. 닭갈비는 댁에서 좀 해보시나요, 우리 저 최 기자님 같은 아, 경우는? 네, 생으로 닭을 사고 양념을 만들고 이렇게는 거의 못 하고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밀키트를 사서. 야채 예. 좀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해보셨는데 요거보다 맛있는 닭갈비는 그럼 아직 못 먹어보셨겠군요. 그럼요. 네. 저는 아니, 먹어봤습니다. 매콤해 칼칼하고. 예. 이거 먹어보셨다고요? 저는 춘천 가서 12,000원 내고 먹어봤습니다. 아, 1인분에? 네. 1인분에 12,000원인데 보통 한 2, 맛이 3인분 없을 수 먹어야 없죠.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철판 닭갈비의 본 고장 춘천 닭갈비의 맛을 그대로 이제 담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안주로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이 닭갈비를 집에 있는 보통 양배추 다 있잖아요. 예. 깻잎 있고 네. 떡 있잖아요. 네, 집에 있는 재료만 넣고 섞어 주시면 볶아 주시면 바로 유명 닭갈비집 못지않은 요 닭갈비가 바로 탄생을 하는 거고요. 매콤해. 진짜 매콤해요. 맛있어요. 침이 엄청 나오는 매콤한 맛. 레토르트 느낌 하나도 안 나고 저 최근에 좀 닭고기에 약간 예민해졌는데 나이 들면서 근데 그 닭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소주 부르는 맛이네요. 레토르트 참 오랜만에 또 들어보네요. 아유 우리 구 기자님. 아, 별거 가지고 레토르트도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레토르트 요즘 잘 안 쓰지 않아요? 레토르트 예전에 그 뭐 한약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아니 죽 같은 거 이렇게 3분 카레. 3분 카레 네, 그런 거 레토르트를 많이 했는데 근데 삼구갈비 사장님은 이름 잘못 지신 거 아니고 삼구 맞추느라고 진짜 남는 거 없으실 것 같아. 여기 300g에 3,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이름이 삼구갈비라고 3,900원에 파시려면 이게 참 그럼 3,900원에 맞춰놓고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 근데 양이 맞아. 300g이에요. 네. 근데 진짜 증여세가 의심되는 아유, 맛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형 어쨌든 교회 수백 평 땅이 없어도 저희가 네. 대형 카페에 가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의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어쩌면 이 구매자들한테 다 증여하는 걸지도 몰라요. 네. 저는 이분이 판매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사람들한테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사회환원.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산화하시고 그렇게 혜택을 보려면 이걸 구매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도 증여 받읍시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배송비, 포장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g에 3,900원. 삼구갈비가 유통거품을 쫙 빼서 도매가로 여러분께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혹시 집에 우동사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또 볶아 드시면 아니면 저 당면 네, 그런 거 같이 마지막에 체질을 살짝 얹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당면 볶으시려면 여기다 살짝 뭐 식용유 정도 한번 둘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삼구갈비, 닭갈비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라고 하면 안 되지. 저 베이커리 카페 이런 방법 쓰는 사람들 이제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는 거고 요즘에 국세청이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쁩니다. 예. 네, 연예인들도 많이 연예인 하나 좀 잡았죠. 네. 네. 예,
그러네. 장훈 씨.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 잡는 게. 예,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유턴은 원전은 원래 계획대로 이제 2038년 이렇게 간다는 거. 요거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소식만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신규 원전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걸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하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부르죠. 이거 한 기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계획을 유지를 하기로 한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기 사용량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겠습니다만 원전을 안 쓸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아무래도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저도 이쪽 뭐 김성환 장관님이나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취재하면서 인터뷰 같이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원전이 우리가 안 가져갈 수 없는 에너지인데 네. 이거를 굳이 원전을 하는 사람은 저쪽 사람, 뭐 재생에너지를 하는 사람 이쪽 사람 그러면은 둘이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전을 이게 정치화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옛날에. 근데 항상 있습니다. 에너지는 뭐 원전을 정치화하든지 뭐 재생에너지를 정치화하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석탄 발전소랑 LNG 발전 그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려면은 그러면은 뭐 화석도 싫어, 가스도 싫어, 태양도 싫어, 바람도 싫어, 뭐 원전도 싫어.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번에 원전 전기본 11기에 나왔던 거 2기는 좀 이런 걸로 좀 싸우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도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정해져 있는 걸 뒤집어 엎어서 나 원전 안 해. 그래가지고 또 싸움 붙어가지고 12기 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해.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 근데 이거 다 지워지면 20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이제 합리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좀 생각해보자. 네. 라는 메시지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조선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한때는 뭐 다 짓다가 또 한때는 원전에 뭐죠? 빙하기라고 할 정도까지 왔었고 다시 또 르네상스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원전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르네상스기다 이렇게 네네. 말하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AI 뭐 데이터 센터 등등등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은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만약에 재검토하거나 배제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또는 다른 어떤 대체 수단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논란 없이 기존에 있었던 계획은 그대로 간다라고 정리한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게 정리를 했어도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이 계획대로만 해도 2038년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짓다 보면 장소, 민원, 해당 지역에 대한 또 뭐 추가적인 어떤 베네핏 등등등 해서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야 될 허들들이 만만치 않은데 시간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많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획 관련한 논란을 최소한으로 하고 결정했으니 네. 남은 건 속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우리 최 부장님은 굉장히 뭘 많이 참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요? 예, 조금 들긴 하는데. 악플을 참으셨습니까? 아니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네? 아니요. 일부에서 뭔 일 있었나요? 아니. 워낙 지방선거 나가세요? 근데 왜 3개월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좀 기다려 보려고요. 뭐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9일 얘기하신 건가? 네. 출산하냐고 지금. 자, 우리 최 부장님. 하여튼 오늘 경제 코너에서는 뭐 특별히 의견 주시지 않았던 걸로 그나마 그 말하지 않는 무언의 메시지를 또 메시지로 저희는 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봐라. 뭐 이런. 저 조용히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보고 좀 배워라. 자, 오늘 그러면 경제설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간만에 아이템들을 오늘 다 소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조금 뭐 짧게 한 부분도 있지만 여튼 이 정도로 그래도 다양하고 깊게 다루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으니까요. 만족을 하고 오늘은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아니야, 구 기자님은 이렇게 고생하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아니 지금 욕 계속 먹고 있어요. 욕 먹느라고?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구갈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